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경기도 어느 이름 모를 고을, 산세가 완만하고 물이 맑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곳에 이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현은 동네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청년이었지요. 얼굴은 배고 같고 성품은 대나무처럼 고das으며 글 읽는 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웃마을 현감의 외동딸 설화 낭자였습니다. 이름처럼 눈꽃같이 맑고 고운 처녀였지요. 두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봄이면 뒷산 매화나무 아래서 꽃비를 맞으며 술래잡기를 하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꿈을 나누었습니다. 설화가 수줍게 웃으며 이현 오라버니, 나중에 커서 장원급제하시면 저를 잊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물으면 이현은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내 눈앞에 없으면 글자가 보이지 않고 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새소리조차 소음일 뿐인데. 그렇게 자라난 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두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혼례 날짜가 잡혔을 때 고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꽃 같은 처녀와 옷 같은 총각이 만나니 조선 최고의 부부가 되겠구먼. 동네 사람들은 벌써부터 국수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설화는 매일 밤 등잔 밑에서 이현에게 줄버선을 짓고, 이현은 설화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어 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사다마하우스 또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례를 딱 보름 앞둔 어느 날 밤이었지요. 평소보다 유난히 달이 밝고 고요하던 그 밤, 갑자기 저 멀리서 파발마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파발꾼의 외침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전쟁이다. 오랑캐가 압록강을 넘었다. 모든 장정은 무기를 들고 집결하라. 어르신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고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농사짓고 장가갈 꿈에 부풀어 있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칼과 창을 들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불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지만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붓 대신 칼을 잡는 것뿐이었지요. 출정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을 어기 커다란 매화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향기롭던 매화꽃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슬프게 느껴지던지. 설화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싼 비단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비단의 붉은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매화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매화를 보며 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매일 밤 이 나무 아래서 등불을 켜고 오라버니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겠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설화야, 내 반드시 살아 돌아오마. 오랑캐의 칼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너와의 약속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아니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더라도 내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너에게 오마. 그러니 부디 몸 조심하며 나를 기다려다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현은 다른 장정들과 함께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설화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길 끝까지 이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푸른 도포 자락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병자호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전쟁이지요.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셨고 온 나라는 오랑캐의 소나기에 처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설화가 살던 고을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는 마을을 지키려다 오랑캐의 칼에 쓰러졌고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설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불탔고 가문의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설화가 결코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살아계실 거야.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그리워하며 싸우고 계실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소문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옆집 총각은 한쪽 팔을 잃은 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현 도령님요. 아, 강가에서 오랑캐 수십 명에 둘러싸인 걸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뒤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으니 아마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화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네, 나이 이제 겨우 꽃다운 20이다. 죽은 사람 붙잡고 평생을 허비할 셈이냐? 좋은 사람 찾아 새 삶을 살아라. 심지어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조차 그녀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어 재산을 챙기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만약 여러분이 설화였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집은 망했으며 정혼자는 죽었다는 소문만 들려오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설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오라버니가 돌아오셨을 때 어디서 나를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그분이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지요. 빚쟁이들은 몰려와 남은 땅마저 가져가려 했고 힘없는 여인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엔 조선이라는 사회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가장 큰 기생집을 운영하는 행수였지요. 내 절개가 높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굶어 죽으면 그 절개가 무슨 소용이냐? 나와 가자. 너처럼 고운 아이라면 기생이 되어서도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러면 돈도 벌고 내 정혼자의 소식도 더 빨리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곳이니 정보가 제일 빠른 법이니까. 기생이라니요. 양반과 교수로서 기생이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기생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다. 내 몸은 천해질지언정 내 마음만은 오직 그분만의 것이니 하늘도 나를 용서하시겠지. 결국 설화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그들이 지어준 이름 매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기생집으로 향하는 가마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고향집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매화는 오직 당신이 돌아오는 길을 밝히는 등불로만 살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제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가장 큰 기생집인 만향각. 그곳에서 매화는 단숨에 이름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양반가 교수 출신다운 고고한 자태에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망울, 그리고 달빛처럼 하얀 피부까지.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은 매화의 얼굴 한 번 보겠다고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매화야, 내가 그렇게 절개가 높다지. 내 오늘 너를 품는다면 이 금괴 10덩이를 아낌없이 주마. 이년아, 기생이 정조는 무슨 정조냐. 적당히 웃음도 팔고 몸도 팔아야 돈이 되고 팔자가 피는 법이야. 언제까지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정혼자를 기다릴 거니? 기생집 행수부터 고을 사또까지 매화를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차가운 얼음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술은 따라쓰되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술상 앞에서 신은 읊어쓰되 사내의 손길이 옷깃에 닿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지요. 만약 누군가 억지로 그녀를 취하려 들면 매화는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제 몸은 기생의 신분이나 제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 그 매화나무 아래 두고 왔습니다. 억지로 저를 취하신다면 당신은 오직 차가운 시체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기생이 정조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동료, 기생들은 그녀를 여우 같은 년, 잘난 척하는 년이라며 시기했고, 양반들은 그녀의 콧대를 꺾으려 온갖 수모를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술 취한 사내의 술찌개미를 온몸에 뒤집어 쓰기도 했고, 어떤 날은 추운 겨울밤 호치마만 입은 채 마당에 꿇어앉아 벌을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놈이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전장으로 떠난 이현 도령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매일 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면 해진 집신을 신고 마을 뒷산 매화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짐승 소리가 들려와 무서웠지만 매화는 단 한 번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그분 생사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밤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다면 이 불빛을 보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그녀는 매화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등불을 켜두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기생 매화가 아니라 이현의 정혼자 설화로 돌아가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사기 위해 그녀는 기생집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마다하고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생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였지요. 기생집의 북쪽 변방에서 곤역을 마치고 돌아온 한 노병이 찾아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노병은 옛 전쟁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보게들. 병자년 전쟁 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 그때 내 옆에 있던 이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참으로 가엾게 됐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매화의 손에 있던 술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매화는 노병의 소매를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현. 이현 도령님을 아신단 말씀입니까? 노병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친구 말인가?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8년 전에 병으로 죽었네. 죽기 전까지도 품속에 낡은 놀이개 하나를 꼭 쥐고 설화야,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 친구 무덤도 내가 직접 파줬는 걸. 어르신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매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0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하고 알아누웠지요. 사람들은 이제 매화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행수도 머리맡에서 말했지요. 이제 그만해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하지만 사흘 만에 눈을 뜬 매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두고 혼자 가셨을 리 없습니다. 만약 정말 죽어서 넋이 되었다면 더더욱 이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넋이라도 길을 찾아오셔야 하니까요. 그녀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이제는 기생으로서의 화려함도 다 버렸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으니 기생집에서도 쫓겨나 산 아래 작은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산나무를 캐서 팔고 밤에는 산에 올라 등불을 켰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잘도 흘러갔습니다.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매화의 나이 50을 넘겼습니다. 예전에 그 고왔던 얼굴은 어디 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밭고랑처럼 패였으며 머리카락은 하얀 매화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매화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등불 할멈 혹은 미친 할멈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에구, 저 미친 할망구 좀 봐. 죽은 서방 온다고 30년째 저러고 있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매화는 그들의 조롱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불을 켜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다리는 산을 오르내리느라 굽어버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30년 전 그날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라버니, 보십시오. 제 머리색이 당신이 좋아하던 매화꽃을 닮아갑니다. 이제 곧 오시겠지요? 눈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저를 데리러 오시겠지요? 어르신들,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 30년을 바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30년이면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친 이 여인의 사랑. 이것을 미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대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라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30년째 되던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한 노인네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장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지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한쪽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바래고 해진 하지만 붉은 매화 문양만은 선명한 비단 놀이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이현이 30년의 세월을 뚫고 눈먼 장님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랑캐의 감옥에서 눈을 잃고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설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탈출해서 조선 땅을 밟기까지 10년, 그리고 전국을 떠돌며 설화를 찾기까지 다시 20년. 그는 오직 손끝에 닿는 이 놀이개의 감촉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좋습니까? 이현은 눈이 멀어 설화를 볼 수 없고, 설화는 너무 늙어버려 목소리조차 변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과연 30년 만에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는 오랑캐의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눈을 잃고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짓 무르며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설화의 매화 놀이개가 그의 살갗을 찌를 때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설화야, 내 죽어서 넋이라도 너에게 가야 한다. 이 눈먼 몸뚱이라도 내 앞에 데려가야 한다. 그는 30년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한 달이면 올 길을, 앞이 보이지 않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3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마을의 흙냄새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보시오, 지나가는 사람 있소? 여기가 혹시 설화라는 낭자가 살던 현감, 댁마을이 맞소?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흔하디흔한 거렁뱅이 장님으로 여겼습니다. 현감댁, 애구, 하라범. 거긴 벌써 30년 전에 불타 없어졌소. 지금 거기엔 귀신 나올 것 같은 빈터만 남았지.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집도 절도 다 없어졌구나. 노인의 텅 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뒷산 초막에서 장을 보러 내려왔던 늙은 기생, 매화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변할 대로 변한 목소리였지만 매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꿈에서도 잊지 못한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아닌가. 매화는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노인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화가 본 노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졌으며 눈은 초점을 잃어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화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는 고을 최고의 미인이었으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한 사람들이 미친 할멈이라 부르는 늙은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차마 오라버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천해진 몰골로, 이 늙어버린 목소리로 그를 부르면 그가 실망할까봐, 혹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이현이 아닐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영감님, 갈 곳이 없으신가 본데. 잠시 제 초막에 가서 몸 좀 녹이시지요.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현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고마운 아주머니구려 하며 매화의 소매 끝을 잡고 비틀비틀 따라갔습니다. 산비탈 작은 초막에 도착하자 매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좁쌀죽을 끓였습니다. 노인은 방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매화는 죽상을 차려 노인 앞에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아까 찾으시던 설화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근처엔 그런 처녀가 살지 않는데요. 노인은 죽 한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정혼자였소. 30년 전 내가 전쟁터로 떠날 때 나를 기다리겠다던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 같은 아이였지. 내가 눈이 멀고 이 꼴이 되었어도 그녀 이름 하나만 붙잡고 만리 길을 돌아왔소. 혹시 아주머니는 그 낭자의 소식을 모르시오? 매화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설화인데, 이현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에게 설화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화라는 낭자는 아마 벌써 시집가서 손주 보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영감님, 30년입니다. 강산이 변했는데 사람 마음인들 안 변했겠습니까? 이제 그만 잊으시고 편히 사시지요. 매화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설화는 그런 아이가 아니요. 내 비록 눈은 멀었어도 마음으로 보이요. 그녀는 분명 이 마을 어딘가에서 나처럼 아파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 손 한 번만 잡아볼 수 있다면, 이 눈먼 목소리로 미안하다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소.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해지고 때가 묻어 원래의 색조차 알 수 없게 된 매화 놀이개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30년 동안 오랑캐 놈들이 이걸 뺏으려 할 때마다 내 목숨 걸고 지켰소. 이 놀이개에 맺힌 그녀의 정성이 내 눈이 되어 주었지. 아주머니, 부탁이요. 이 근처 매화나무 아래에서 밤마다 등불을 켜는 미친 기생이 하나 있다던데. 그 여자를 좀 찾아봐 줄 수 없겠소? 매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찾는 미친 기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가 견뎌온 세월이, 그 녹슬지 않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설화요 하고 달려가 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극적인 모습이 부끄러워 끝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매화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매화가 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매화 놀이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영감님, 제가 그 여자를 압니다. 겨우 진정한 매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노인의 몸이 번쩍 들렸습니다. 오, 정말이요? 그 여자가 어디 있소? 설화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오? 그 여자는 이제 예전의 그 고운 설화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가련한 노파일 뿐입니다. 영감님이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낭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만나보시겠습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상관없소. 그녀가 백발이 되었든 거렁뱅이가 되었든 내 상관없소. 내 눈엔 여전히 30년 전 그 매화나무 아래 서 있던 그 고운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 제발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헤어지던 날처럼 시린 바람이 초막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매화는 이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그의 온기. 가십시다. 영감님. 그 매화나무 아래로. 그곳에 가면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화는 노인을 부축해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된 매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 노인 이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살을 에이는 칼바람은 호치마 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굽어버린 허리와 떨리는 다리로 노인을 부축해 산을 오르는 매화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영감님,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저기 고개만 넘으면 우리가 찾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소. 이 길. 예전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같구려. 흙냄새도 바람의 결도 30년 전 그날과 너무나 똑같소. 매화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못난 설화를 용서하세요. 당신은 옷같이 귀한 선비로 돌아오셨는데 저는 술잔을 기울이던 천한 기생이 되어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만큼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산 꼭대기 거대한 매화나무 아래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두 청춘이 달빛 아래서 영원을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제 늙고 비틀려 고목이 되었고 꽃이 대신 차가운 눈꽃만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지요. 이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나무 둥치를 더듬었습니다. 거친 껍질이 손끝에 닿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야, 내가 왔다. 내가 기다리던 이현이가 30년 만에 돌아왔다. 눈이 멀어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다리가 썩어 내게 달려가지 못했지만 내 가슴 속엔 오직 너 하나뿐이었다. 그 절규가 허공을 가를 때 매화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발치에 주저앉아 그의 누더기 같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으시던 설화가 매일 밤 등불을 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던 이 못난 여편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매화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눈물로 젖은 뺨, 그리고 귀 밑에 난 작은 점 하나. 이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너냐? 내 설화가 맞느냐? 이 목소리는, 그 곱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여위었느냐?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매화는 이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라버니, 당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던 날,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기생이 되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을 기다릴 기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이 나무 아래서 당신과 만나는 꿈을 꾸었으니까요.
이현은 매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의 백발이 눈바람 속에서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진 고통과 배고픔과 외로움이 그 뜨거운 포옹 한 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설화야,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너를 기생으로 살게 한 이 못난 사내를 죽여다오. 내가 눈만 멀지 않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어도 너를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오라버니. 돌아오셨으니 됐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으니 그것으로 제 평생의 한은 다 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의 체온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이현은 품속에서 낡은 매화 놀이개를 꺼내 매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설화야, 이 놀이개 기억나느냐? 오랑캐 놈들이 내 눈을 찢을 때도, 내 손톱을 뽑을 때도 나는 네 놀이개를 입안에 물고 버텼다. 내 향기가 여기 남아 있어서,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마. 매화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매서웠던 추위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온몸이 노곤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오라버니, 졸음이 옵니다. 30년 동안 한 잠도 편히 자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잠이 오네요. 우리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 갈까요? 이현은 미소 지으며 매화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음 세상에서는 전쟁도 없고 신분도 없는 평범한 농사꾼 부부로 만나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늙어가자꾸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눈은 계속 내려 그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하얀 수의소이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간밤에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산꼭대기 고목 매화나무에만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그것도 다 죽어가던 고목에서 말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산으로 달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두 노인이 서로를 품에 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붉은 매화 꽃잎들이 눈꽃과 섞여 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차마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그 자리에 함께 묻어주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지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0년의 겨울을 이기고 핀 사랑, 여기 잠들다. 그 뒤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그 무덤과 매화나무는 눈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웠고 그 향기가 10리 밖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연인들이 그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도 생겨났지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게 한 것은 거창한 정의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작은 약속 하나, 그리고 그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순수한 마음이었지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변덕스럽다 해도 우리네 가슴 속엔 이런 지독한 사랑,
하나쯤은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민용야담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